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LH가 발주한 15개 단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양적 완화를 유지한 일본이 긴축 신호탄을 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 시장에 투자된 일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살아나고 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을 둘러쌌던 긴 오픈런 행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가운데 시장의 시선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10년간의 양적 완화를 끝내고 사실상 긴축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생소하기만 한 일본의 긴축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는데 오히려 엔화는 약세를 보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서영교 기자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을 최대 1%까지 용인하겠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주 금요일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통해 개입하는 장기금리 상한을 연 0.5%에서 1%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5%를 넘어서면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앞으로는 장기금리가 급변동하지 않는 한 1%까지 오르더라도 공개시장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채권시장에선 일본은행이 긴축으로의 전환에 첫 발을 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0.6%를 넘어서면서 2014년 6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늘 원엔 환율은 800원대까지 내려가는 등 외환시장에선 엔화 약세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통상 긴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금리가 오르고 통화가치는 강세를 보여야 하는데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이례적으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BOJ의 통화정책 자체가 사실 좀 혼재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총재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힘을 더 실어주고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준 것들이 엔화 좀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일본 통화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은 엔화 가치가 바닥에 근접했다고 베팅한 국내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올해 6월 한 달 동안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이번 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통화 긴축을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엔화 가치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결과적으로 무조건 달러가 약세로 가져야 되는데 이제 연초에 미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엔화가 먼저 강세로 가면서 약달러 분위기를 만들어줄 거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지 않나?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스타벅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전망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시선은 기업들의 실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엄청나게 오른 주가를 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달 서머랠리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10일부터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증시 추가 상승 여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은 남은 2분기 기업 실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오는 3일 실적을 공개하는 애플과 아마존. 애플은 올해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0.8%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애플이 향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서비스 매출 성장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3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218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은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실적 결과와는 별개로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이 1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2분기 반등에 성공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 달성 실패로 주가가 급락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S&P 500 지수 상장사 중 170여 개 기업이 이번 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 저녁 소파이와 아리스타를 시작으로 1일에는 AMD와 스타벅스, 2일 페이팔 퀄컴, 3일 코인베이스 에어비앤비 등이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며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 기업 실적 결과가 하반기 미국 증시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마켓플러스 첫 번째 이슈, 툭하면 먹통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 약 10여 분간 호가창이 정지된 듯한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과 또 요즘 뜨거운 2차 전지주들도 거래량이 뜨지 않고 실시간 가격 정보도 받아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열리는 첫 거래일, 월요일의 개장 시간은 그야말로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간인데 장시작 1분 만에 모든 증권사 HTS와 MTS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세 정보를 분배하는 시스템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2차 전지 등을 중심으로 주문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생긴 기술적 문제다. 매매 체결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된 상품 시장 조기 개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인데 반복되는 지연, 먹통 사태에 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나누면 기쁨이 2배입니다. 바로 인적 분할한 종목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국제약은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동국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실적이 영업이익률 12%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국제광과 함께 동국홀딩스 그리고 동국CM도 모두 13%를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기업의 시가총액은 1조 1,700억 원대로 인적 분할 이후 1,0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또 다른 인적 분할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분할 재상장한 조선내화와 CR홀딩스는 두 종목이 엇갈린 희비를 보였습니다. 재상장 당일에는 모두 하한가로 떨어졌는데 이 중 조선내화는 오늘 상한가로 반전한 반면 CR홀딩스는 7% 하락했습니다. 인적 분할 후 시총이 2배 늘어난 케이스로는 최근 이수화학이 대표적이죠. 조선내화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증권가의 예상이익을 2배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효성중공업인데요. 올 2분기 효성중공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조 1,227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03.6% 불어난 8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줄지어 목표가를 최고 19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기존의 저마진 수준은 끝나고 앞으로의 수주 규모와 질이 모두 좋아져서 견조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수익성 개선이 가파를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숫자로 드러나면서 산업 전체로도 투자 훈풍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인천 검단의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한국경제TV가 최근 3년간 정부가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시공 품질로 연결될 수 있는 적발 사항이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예고된 부실입니다. 이 관리 감독 책임을 맡은 국토교통부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국토부와 LH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은 부실 시공단지가 15곳 더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실 시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부실 시공 관행을 모두 끊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 안전점검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1,63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도 매년 500건 가까이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적발 이유를 살펴보니 콘크리트, 철근과 같은 기초 자재와 관련한 적발 사항만 300건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건축물 하중을 바치는 동바리 설치가 미흡한 사례, 자재 품질이 떨어지거나 품질 시험이 미흡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업체의 적발 사례는 8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 분리 발생, 설계와 다른 시공, 설계 안전성 검토를 빠뜨린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부실한 자재 관리와 시공이 만연한 셈인데 비슷한 문제를 반복 적발하고도 이런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개개인의 비리냐 일탈이냐 이렇게만 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매번 발생해도 정부가 대책 내놓고 해결이 안 된 이유도 결국은 땜질식 대책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국토부와 LH는 민간업체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해 현재 긴급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건축물과 함께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해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물가로 쓸 돈이 줄어들면서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을 둘러쌌던 긴 오픈런 행렬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명품 특수를 누렸던 백화점 업계 실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개점 전 백화점을 둘러싸고 길게 줄을 섰던 인파가 지금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던 이른바 오픈런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백화점 입장줄을 차지한 사람들도 대부분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샤넬은 지난 10일부터 국내 백화점에서 운영해온 사전 접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줄을 선 순서대로 브랜드 구매 권한을 줘 그간 오픈런을 부추겨온 제도를 없앤 겁니다. 예전에는 샤넬 전용 대기줄이 따로 있어서 분들이 밤부터 새벽부터 쓰면은 아침에 대기 번호표를 주면은 지금은 아예 그 대기줄 자체가 사라져서 매장에 도착한 분부터 순서대로 입장이 시작되는 거여서 샤넬은 이러한 방침을 고지하면서 방문 고객 수요가 줄어들어 제도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여행이 본격화된 데다 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약화되자 명품을 찾는 고객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명품 호황으로 성장세를 이어오던 백화점 실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하던 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올해 상반기 4.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매출의 30% 이상을 책임지던 명품 수요가 꺾이면서 백화점 매출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성장세 둔화를 탈피하기 위해 식품관과 패션 매장 등을 재단장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팝업 스토어와 K-패션 브랜드 입점을 늘려 집객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이번 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낼 명분은 충분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휘발유는 25%, 경유는 37%까지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 국제유가 강세에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개월 더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말로 끝이 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늘 고민이 컸지만 이번엔 특히 세수 확보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올 들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천억 원이나 덜 거쳤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 같은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상황. 하지만 석 달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넘긴 국제유가 급등세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27원으로 이번 달 초보다 57원이나 올랐습니다. 예정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종료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5원 올라 1,800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겨우 2%대로 안정세를 찾은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까지 앞둔 만큼 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쉽사리 종료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들 600만 명들은 경유나 휘발유 이런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면에서 경제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에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좀 연장할 확률이 더 크지 않겠네. 다만 한시적인 유류세 감면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다시 정상화했을 때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정부도 국민 물가 부담과 유가 흐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주식을 산 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투자하는 미수거래 규모가 올해 들어 3배나 늘었습니다. 이를 사흘 안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파는 반대 매매에 들어가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가 크게 불어나며 국내 증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는 연초 대비 3배 넘게 늘어나며 6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미수거래란 외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위탁증거금률이 40%인 종목의 경우 계좌에 40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수거래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CFD 거래가 막히자 이른바 비투족이 미수거래로 옮겨갔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이른바 SG 사태가 발생하며 주요 증권사들이 CFD 계좌의 개설을 중단한 4월 말부터 미수금 규모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수거래는 CFD, 신용융자와 같이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변제 기한이 짧은 만큼 반대 매매의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미수거래 규모가 증가한 이후 반대 매매 비중은 한 달여 만에 10%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만큼 특정 업종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추세가 좀 강화되면서 특정 종목 쏠림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미수라는 거는 이틀 후에 팔아서 손실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 종목을 사고 또 사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일부 급등주들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인 만큼 레버리지가 높은 미수거래도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의 용도 변경 시한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분양자 100%의 동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주차장도 오피스텔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우려가 있어 콕 집어서 특혜를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씨. 3년 전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샀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이제 둘이서 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새로만 사시다가 저에게도 있어서 첫 집이고
또 이제 새 아파트를 인생 처음 구매하는 거라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구매를 했었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새 집을 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국토교통부가 생수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당장 10월부터 A씨가 지금처럼 거주하면 공시지가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공시가가 10억이라면 매년 1억 원씩 물어내야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이 집을 샀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강제임금 금액이 사실 작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상황이 참 암담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예정대로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처럼 주거용으로 생수를 구매한 사람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생수를 일반 아파트와 다름없다고 알렸고 숙박업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까지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승인까지 내려진 만큼 분양을 받은 입장에선 불법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이 주거 형태로 분양이 되는 조건으로 10여 년간 지자체의 조치계획 변경과 건축 승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축 환경들을 무시하고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 갑자기 생수기에 대한 주거 불가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책임을 사적인 갈등으로 다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지침대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선 기존보다 많은 주차 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주차장 공간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복도폭을 넓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상 건물을 새로 허물고 지어야 가능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수는 약 9만여 가구 수준입니다. 이 중 실제 용도 변경된 사례는 약 1%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생숙 거주자들에게 시행사와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초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사에서 분양을 할 때 어떤 분양 광고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매도인을 거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를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또 입증이 돼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계약 취소가 더 까다로울 수는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생숙의 전세처럼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만큼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지는 데다 대출도 어려워져 제2의 전세사고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